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는 위성 문제 등도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탄차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면 드론을 넘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GPS, 스푸핑, 제밍 등과 같은 일이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기존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알아채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마구라 드론이라고들 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는 특별한 변형 모델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10분 후에 바르바토가 도착하고 부시도 올 예정입니다. 오프닝에서는 아르메니아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모두가 친유럽 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정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화성에 사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40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문제 때문인데 이곳은 오랫동안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작은 땅의 좁은 통로입니다. 2023년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작은 공세로 아르메니아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러시아군이 사실상 개입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르메니아는 CSTO의 일원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다른 일로 바쁩니다.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는 아제르인과 아르메니아인 사이, 거기에 터키의 지원까지 얽힌 분쟁에 끼어드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파슈냐는 다른 대안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가 프랑스의 지원이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1900년대 초부터 많은 아르메니아 망명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사적인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원도 있고 작은 회랑에 대한 합의도 그들이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러시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는 여러 방면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약 25%를 얻어 2위를 차지한 쪽은 꽤 유명한 올리가르이로 모스크바와 많은 연줄이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 파시냐는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분명히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방송이나 푸틴 본인까지도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게다가 제 생각엔 그가 뭔가를 실수로 흘린 것 같아요. 즉, 푸틴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에 대한 접근, 나토의 팽창주의 같은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서방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건 일종의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온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거리낌 없이 말했고 러시아 TV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죠. 제대로 투표하라는 식으로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어쨌든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부 문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는 사실상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야당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양보했다고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국가의 헌법을 수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헌법 안에서 아르메니아의 영토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그들은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러시아인들과 마주했으며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은 외부적으로 돕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속이지 맙시다. 만약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프랑스인이나 미국인들이 자기 사람들을 투입할 리는 없습니다. 최대한 아르메니아 군대를 무기위원회와 고문단처럼 이미 하고 있는 방식으로 도울 수는 있겠지만 아르메니아 군대는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적어도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터키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움직여야 하고 힘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러시아가 이미 자기 일로 충분히 바쁘다는 점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터키의 요구, 소위 말하는 터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국경을 딱 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 혹은 재확인을 보는 게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파스치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당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파스치니가 52, 56%를 얻었고 두 번째 정당은 23, 25%를 얻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크게 개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럴 방법도 없고 약간의 은근한 위협으로 시도해보긴 했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콘스탄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와 세부 사항을 주목하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 많은 논쟁을 받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기사에서도 어디에서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곳에 있었던 러시아 전자전 코르벳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KT-25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을 텐데 이 시스템은 전파방해, 즉 제밍을 하고 라디오 신호나 인터넷 등을 방해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드론에 관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스탄차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드론, 즉 우크라이나 드론은 특정 임무를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콘스탄차 항구 안이 아니라 콘스탄차 항구 근처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드론은 다른 세대의 드론과 함께, 즉 총 4대가 러시아 그린자 함대 명단에 속한 선박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제가 특별히 언급한 한 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추적하고 있던 선박이었습니다. 자, 러시아 선박들은 보통 전자전 장비를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함대의 선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몇 달 전 핀란드가 다른 선박들을 승선수색했을 때 러시아 선박들이 민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들에도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러시아의 제민 시스템 크라수카로 최대 300km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크림반도나 크림반도의 끝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적어도 루마니아 소식통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사핀 엘레나를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핀 엘레나는 이들 선박 중 하나였고 총 4척 또는 5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의 드론으로 공격할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건 마구라 드론의 변형 버전입니다. 하지만 걸려든 드론이 게다가 화학물질 저장소 근처에서 폭발할 뻔했는데 그랬다면 훨씬 더 큰 폭발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구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검색할 때 보게 되는 전형적인 드론이 아닙니다.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왜 이 마구라 드론에는 5개, 6개, 7개 정도의 안테나와 다양한 중계기가 달려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휘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에 다른 드론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우크라이나에서 더 큰 드론을 사용해서 다른 드론들의 신호를 중계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공격을 해야 한다면 누군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깃발 작전이다. 이렇게 해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 한다. 그런데 왜 내가 내 지휘 드론을 써야 하지? 나는 다른 드론들을 조종하고 무선 중계 역할을 하는 내 지휘 드론을 쓰지 않아. 나는 하위 드론 하나를 보낼 거야. 잘 보면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드론이나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인들이 포획한 다른 드론들은 이런 종류의 장치가 위에 붙어 있지 않아. 이 드론이 뚫리면 연동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네. 지휘 드론을 보내지 않아. 다만 주요 신호를 쥐고 있다가 작전 중인 다른 드론들에 전달하던 바로 그 지휘 드론이 스푸핑을 당한 거라면 예외지. 그러니까 그 드론의 신호를 차단하고 침입한 거지. 그리고 그 드론이 다른 드론들을 지휘하고 있었으니까 그 드론만 장악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드론들은 신호를 보내거나 받지 않고 오직 이 드론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푸핑을 한다면 주요 신호, 즉 지휘 드론의 신호를 스푸핑하는 거지. 다른 드론들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건 의미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건 이미 우크라이나인들이 루마니아에 드론을 보내서 일종의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이제 이 이야기에서 꽤 복잡한 것들을 설명할 거야. 나는 이반을 불렀어. 아주 좋아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자, 말씀하세요. 저는 아주 간단히만 설명했지만 최소한의 논리만 있어도 내가 뭔가를 공격해야 한다면 내 지휘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드론은 뒤에서 다른 드론들을 위한 중계 역할을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당신의 설명은 평소처럼 완벽합니다. 몇 가지 추가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언급한 지휘 드론에 대한 내용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 기술은 종종 우크라이나인들이 사용하지만 러시아인들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제밍 신호가 있을 때 그 순간에 중계기가 있는데 이 중계기는 사실상 이동식 중계기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중계기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다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맞추셨습니다. 저기 있는 모든 돔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최근에 설치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특정 주파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휴대용 배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군인들, 특히 드론 조종사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돔을 만듭니다. 제밍 신호는 이 경우에는 스푸핑과 결합된 것 같은데 제밍 신호는 안테나를 사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드론들은 해상용이든 지상용이든 FPV든 최근엔 지상용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GPS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지구에 도달하면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안테나가 신호를 방해할 때 그 안테나가 신호를 덮어서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기술이 있는데 영어로는 미코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안테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방식이 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 자료는 당신의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특히 루마니아와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에스파이어 2025의 한 보고서에서는 해안 전체, 특히 콘스탄차 지역에 러시아 안테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당신의 커뮤니티에 정말 실용적인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망고라고 불리는 건데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알겠죠? 이건 우리 집에 있는 라우터와 같습니다. 라우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광수홈이나 다른 시스템, 예를 들어 스타리딩크 같은 곳에서 인터넷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터넷을 우리 시스템에 있는 모든 기기, 모든 컴퓨터와 휴대폰에 분배합니다. 이걸 우리 로컬 네트워크, 즉 LAN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이버 보안에서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무엇을 할까요? 이건 아주 간단하고 범용적인 장치입니다. 여기에 파인애플이라는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순간 이 장치는 무엇을 할까요? 신호를 가로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신호를 가로채는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웃의 라우터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IP 주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형 라우터라면 IPv4나 VE 주소라면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여기에 이걸 추가합니다. 작은 안테나입니다. 이건 2.4GHz 전용입니다. 그 순간에 친구가 자신의 와이파이를 편집하면 다음번에는 원래 와이파이가 아니라 이 와이파이에 연결하게 됩니다. 안테나가 더 강력할 때 상대방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여기서 스푸핑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 둔 게 있나요? 본질적으로 복제한 상황, 즉 이웃의 와이파이와 매우 비슷한 것을 만든 거죠. 이 경우에는 민간 세계에서 군사 세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호를 끊고 그가 다시 연결하려고 시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가로채는 맨 인 더 미들 공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맨 인 더 핸드쉐이크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네가 라우터인 척, 이 경우에는 드론의 라우터인 척 속이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른 좌표를 보내는 겁니다. 아마도 일어난 일은 바로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해안 전체에는 러시아의 강력한 안테나뿐만 아니라 배나 소형 보트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동식 유닛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작은 안테나는 10, 20, 30m까지 도달할 수 있고 벽도 통과할 수 있어서 꽤 잘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더 강력한 안테나를 구입하면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km까지 도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건 강력한 고정 안테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러시아 코르벳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선박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5척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박들은 소유주나 국적이 바뀌면서 옴브라 함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대략적으로 이 선박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머물면서 KT-25나 해안에서 작동하는 크라수카 같은 장비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비가 서로 신호를 상쇄시키고 서로의 신호를 무효화하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겹쳐지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드론이 더 이상 신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호가 더 강한 다른 장비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범위가 더 짧을 수 있지만 더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코스탄차에 도달한 드론과 전형적인 마구라5 드론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마구라5 드론에는 그런 중계기들이 모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백업용으로 하나나 2개 정도만 있고 몇 개의 카메라와 이런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지휘 드론이었고 아무도 신중하게 드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지휘 드론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만약 거짓 깃발 작전을 하고 싶다면 지휘 드론은 멀리 두고 다른 드론들을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지휘 드론이 통신을 받고 통신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들면 그 드론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건 지휘나 정보가 중앙 집중화될 때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뺏기면 전부 다 뺏기는 거지 개별적으로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또한 항로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조종을 받았다는 사실만 봐도 일단 통제권을 잡은 후에는 대략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왜 루마니아와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 시기에 이전 몇 년과는 매우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드론이 실수로 또는 요격 때문에 루마니아에 떨어졌다는 건데 맞아요.
지난 2년 동안 드론이 루마니아에 떨어졌죠. 하지만 러시아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드론 사건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 드론은 실제로 비행 경로와 지형 등을 따라 비행했고 그대로 날아갔죠. 두 가지 특별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 점을 한 번에 찍을 때마다 루마니아에서 러시아 드론이 떨어진 그 동네 이름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알 거예요. 그런데 1700년대에 유명한 우크라이나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갈라치에서 끝나는데 그 영웅의 이름을 딴 동네에서요. 1700년대에는 그들이 코사크였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또 하나는 바로 이반 마제파인데, 맞아요. 그 동네 이름이 마제파예요. 이게 바로 그 이유에서 온 거예요. 봐요. 이런 것들이 흥미롭지 않나요? 우연일까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루마니아가 넵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그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거대한 가스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지역, 콘스탄차 앞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그들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그만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드론이 항구 안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개발 시설을 공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위협이 갑자기 증가하는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콘스탄차이고 여기가 바로 넵튠 TV 가동될 예정인 곳입니다.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이고 아주 대규모 가스전입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유럽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027년부터 연간 100억 입방미터의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난 걸까요? 제 생각엔 두세 가지,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반.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측의 세계에 있으니 저는 사이버 분야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 기법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라를 남깁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허니팟, 즉 꿀단지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공격자가 그곳으로 가서 흔적을 남기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드론들을 허니팟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에 있는 수신 안테나, 즉 조종 장치는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러시아 안테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의 리더가 우크라이나로 보낸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정찰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나 선박을 찾으려기보다는 러시아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희생양 신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목적을 위해 희생된 것이죠. 또 다른 점은 기회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제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들의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저쪽에서는 그들이 이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거죠. 네, 모든 핵심은 아무도 자살 임무를 위해 지휘 드론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드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점이 바로 저를 그 임무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구는 예전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그들은 아마도 러시아 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아마도 이동식 부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측량, 신호, 신호세기, 걸린 시간 등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미 4시간 전에 정부에 알렸습니다. 그 4시간의 공백은 포착됐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유도하고 있었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4시간의 공백은 꽤 깁니다. 정말 깁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드론들이 어디로 갔는지,
경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아봐야 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루마니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내 시간 전에 봐라, 내 드론 하나를 빼앗겼어. 그리고 네 쪽으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이 상황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몇 주 전에 라트비아 문제도 있었다고 기억나지? 그리고 그들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많은 부대를 두고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잘 보급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나라보다 더 조용한 생산지에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나는 그들이 많이 협력한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오기로 했던 걸 기억합니다. 푸틴이 돌아오고 전쟁이 계속되면 히드라의 머리만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저는 다음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다 꼭두각시극이었고 전부 농담이었어요. 다음 사람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가 책임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어쩌면 살아있는 게 더 쓸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임에도 모든 책임은 그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군사 프로그램에서 모두가 전쟁을 비판하고 모두가 게라시모프, 쇼이구 장군 X, 셰올로프를 비판하고 셰올로비에프는 드론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지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의 이름을 언급할 용기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분야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봅시다. 다른 방식입니다. 결국 아무도 그 위대한 보스에게 손가락질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더 유용하죠. 러시아 정부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유명한 농담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러시아에서 누군가가 총리가 되면 편지를 쓰는데, 아니, 두 통을 쓰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열어봐. 알겠지? 알겠지? 아니, 두 통의 편지를 써. 두 통의 편지야. 알겠지?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 네 새로운 자리에 온 걸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되면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정말 일이 엉망이 되면 편지를 써. 그건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한 거야. 이게 바로 대충 감을 잡게 해주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항상 책임을 떠넘길 누군가를 찾아야 해. 이건 이탈리아에서도 조금은 하는 거잖아. 그렇지? 유명한 말이지. 이건 이전 정부의 유산입니다. 자주 쓰이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 GPS 위성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보자. 내 생각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 괜찮으면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줘.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이미지를 보여줘. 내가 최대한 쉬운 용어로 쓰려고 할게. 왜냐면 우리 모두 GPS를 사용하니까 우리 모두 위성이 뭔지 알잖아. 지금 그 뒤에 있는 건 꽤 복잡한 거야. 별자리들이 있어. 우리가 거의 모두 알고 있는 건 휴대폰이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GPS야. GPS 별자리는 미국의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야. 원래는 군사용이었는데 나중에 민간용으로 풀렸어. 총 31개의 위성이 있지만 최소한 24개가 필요해. 나머지는 예비용이야. 그래서 위성은 지구 표면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미지에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 즉 신호를 보내고 지사국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위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돼. 그래서 경도, 위도, 높이, 고도, 그러니까 진짜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즘 며칠 사이에 바로 미르코가 이 문제에 대해 나에게 알려줬어. 오랫동안 특히 세계 일부 국가에서 이상현상이 있다는 게 관찰됐거든. 캐나다, 유럽, 이 뒤에는 조사가 있어. 베리타시 채널에서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찾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팅을 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어느 회사가 결국에는 뭐랄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냈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졌지. 게다가 나는 그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미 그걸 봤고 논문도 읽었어.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해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신호에 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인이 탑승했던 같은 비행기가 신호를 잃어서 방향을 돌려 다시 돌아가야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었지만 이 이상 현상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텍사스 대학교의 교수인 산 험프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상 현상들을 인적 요인과 연관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 특정 요일, 그것도 평일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단 2초 동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5초 동안 제 기억이 맞다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2.5초를 포착해야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여러 지역의 연구자들이 모두 힘을 합쳤고 결국 그 2.5초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밍 신호가 GPS 신호와 정확히 겹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긴 하지만 딱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Vale. 하지만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효율성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너무 큰 소란이나 주목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해커의 행동이거든요. 알겠죠? 항공 우주 엔지니어라기보다는 해커의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나토가 이 사실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나토는 지속적으로 팀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이 팀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고 파란 팀과 빨간 팀으로 나뉩니다. 알겠죠? 파란 팀은 방어, 빨간 팀은 공격입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은 모든 것을 공격해야 합니다. 모든 인프라를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그 안에 침투하려고 시도합니다. 나토의 구성원들은 선의로 그렇게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성들은 별자리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위치 지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러분 모두 삼각 측량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휴대전화로 위치를 찾는 방법이죠. 그들, 즉 서비스 제공업체는 어떤 통신사든 3개의 안테나, 3개의 셀을 사용해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위성 분야에서도 대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3m에서 5m 사이, 즉 거의 밀리미터 단위에 가까워져야 했을 때 위성들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네 번째 위성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위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모두 같은 궤도에 모여 있게 됩니다. 알겠죠? 지구 정지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은 궤도에 있습니다. 위성은 무엇을 할까요?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시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신호는 시간입니다. 신호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위성에서 지상의 수신기로 그리고 다시 수신기에서 위성으로 신호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계산을 통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지상과 위성의 위치 모두요. 복잡하긴 해도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지구는 당연히 평평하지 않고 대기가 있어서 신호의 여러 가지 회절과 왜곡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지구의 자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같은 속도, 기상 조건도 항상 같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보통 그들은 원자시계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확성과 완벽함이죠. 알겠죠? 하지만 신호가 지상에 도달할 때는 약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위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해줄까요? 바로 위치, 경도, 위도, 고도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위성 분야에서는 지상에서처럼 삼각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변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위성만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3, 4, 5m 정도의 아주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신다면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에서 GPS를 사용할 때 우리가 움직이면 GPS 지도 위에 점이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은 훨씬 덜하죠, 그죠? 그래서 4개의 위성만으로도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미르코 계속 진행할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하나가 유럽 상공에 있다고 가정하면 일종의 돔 형태로 지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 형태로 작동합니다. 위성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확한 시간 신호만을 전송합니다. 지상 수신기는 신호를 받아서 이동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본질적으로 신호의 속도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즉 도착 시간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하나만으로도 위치를 알 수 있지만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즉 우리가 길에 있거나 건물 안에 있거나 교차로에 있거나 하는 것은 길의 시작점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완벽한 정확도를 원합니다. 믿고 계속할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교차점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들이 서로 교차하기 시작하고 위치가 점점 더 자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위성이 새로운 제약 조건을 추가합니다. 바로 그 교차점들 덕분에 우리는 영역을 줄일 수 있고 세 번째 위성까지 오면 이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이미 정해진 위치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위성은 우리가 시간과 동기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모호함을 없애고 오류를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 즉 지구, 대기, 회절, 더운 날과 추운 날의 차이,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등과 같은 익숙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 신호는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주 사용됩니다. 어쨌든 신호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스푸핑하기도 쉽습니다. 즉,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위성에서 수신되는 응답 신호는 원래 신호 강도의 20분의 1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약합니다. 즉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해가 있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두가 예전에 겪었고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겪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두 개의 라디오 방송국 신호를 동시에 잡게 됩니다. 신호가 너무 약해서 서로 겹쳐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스푸핑과 제밍의 역할입니다. 제밍은 신호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도 있고 더 강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그 신호를 흉내내려고 하죠. 이제 드론으로 실제 상황을 볼 건데 드론에 다른 정보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 부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르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제밍을 하나요? 자, 제밍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안플레이 교수님의 부분으로 넘어가서 러시아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제밍은 위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수신기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신호가 약하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강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의 여러 진지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신호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지역 방송국보다 훨씬 더 강한 안테나를 가진 라디오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신호를 덮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방송국은 더 이상 송출을 할 수 없고 아무도 신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할까요?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제하거나 단순히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작은 지연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알겠죠? 드론의 수신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높이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론이 비슷한 신호를 받으면 비슷한 신호를 만들어 속이면 드론도 속게 됩니다. 그러면 드론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드론에게 자신이 늦었다고 믿게 만들어서 속도를 높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드론이 자신의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믿게 만들어서 경로를 수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드론이 추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라트비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라트비아에 추락했을 때 그들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신호가 겹쳐서 다른 좌표를 입력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해커라면 새로운 좌표를 입력해서 드론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재 우크라이나 드론이 매우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수량을 생산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띄우는 걸까요? 그들은 회로파를 사용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아두이노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라즈베리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라즈베리는 작은 컴퓨터, 즉 칩인데 그걸 프로그래밍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동작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업적으로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러시아인들이 GPS 신호로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최근에 반복되고 있는 이 테스트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기사나 아니면 내가 너에게 보냈던 알고스의 기사 중 하나를 화면에 비출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복잡한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고 간단히 설명한 후 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가 가진 별자리 이미지 중 아무거나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로 설명해보죠. 그들은 완전히 무작위적인 특정 상황에서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전도를 상상해보세요. 보통 센서들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신호를 내보내고 뭔가가 그 신호를 기록하죠. 맞죠? 그러니까 엑셀 그래프나 비슷한 걸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신호에서 좀 더 앞으로 그래프를 보면 저기 있네, 맞죠? 그래서 시에나 신호는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저 다양한 색깔의 선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평이고 그래서 매우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주식시장처럼 급락하는 때가 있었지만 바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2분, 2분 반, 2초, 2초 반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건 공격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블루팀의 수비수들이 주의 깊은 사람들이라면 이상현상이 있었다는 걸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아무 문제나 주입하고 바로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요. 요즘은 상황이 많이 자동화돼 있어서 사실 눈치채기 아주 쉽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나중에 위성으로 다시 설명하겠지만 위성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미지 중 하나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봐, 이걸로 1시간 반은 못해.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해. 아니. 이 부분은 정말 빠르게 할게. 바로 끝내버릴 거야. 자, 그냥 우리 GPS 위성군을 상상해보자. 러시아인들은 그보다 더 위에 자기들만의 위성군이 있었어. 알겠지? 그래서 훨씬 더 강한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가 GPS에서 보내는 신호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수신기들이 기본적으로 속았던 거야. GPS와의 통신이 끊기고 신호가 사라져. 그런 순간에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네가 그걸 껐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숨길 수도 있고 또는 일련의 분석가들이 제시한 것처럼 그런 가설을 내세울 수도 있어. 이건 해커들이 흔히 하는 일이야. 내가 그걸 중단시키는 순간 뭔가를 주입해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지. 멈춰.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이미 두어 해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 중국의 기계 팔이 달린 위성처럼 기술적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일들이 개발되고 있어. 양자 통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지상에 있는 레이더 안테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더 강력하고 재밍하기가 더 어려워서 더 안전할 거야. 나토에서도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 이런 안테나를 설치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 사실 GPS나 그로나스 같은 시스템은 매우 취약해. 신호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기가 쉬워. 게다가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스타링크 같은 신호에도 침투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리테시엄의 영상을 한번 찾아봐. 그 영상에서 이런 내용과 연구의 전체적인 역사까지 다 설명해 주니까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했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넘어가 보자. 이게 흥미롭거든. 요즘 나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회랑을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계속 곱씹어 보곤 해. 장코이에서 멜리토폴, 마리우폴,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까지 엄청나게 많은 드론을 사용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그들은 지금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어. 분명히 그들은 신호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그것도 재밍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종종 인공지능과 함께 사용돼.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내거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재밍을 해도 돼. 그는 어차피 카메라를 통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사실 요즘 들어서 그들이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연료와 탄약을 운반하는 모든 트럭뿐만 아니라 교체하는데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차까지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누군가는 왜 철도를 공격하지 않냐고 묻지만 그건 비용이 적게 들어서야. 기관차 하나에 비하면
기차선로 몇 개를 다시 가는 건 아무 비용도 안 들어. 이 우크라이나의 활동, 보시다시피 예시가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이것들은 모두 도로를 따라 지리적으로 위치가 표시된 영상 예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증거를 원한다면, 그렇죠? 수백 건의 공격이 있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보세요. 이것들은 최근 2달 동안의 것들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최근에 일어난 공격들로 도네츠크 근처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6개월마다 더 악화되고 있으며 지금은 엄청난 수준의 물류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유로 흥미로운데 잠깐만요. 제가 이미지를 잘못 넣었습니다.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은 도네츠크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는 전선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 시베르스크 크라바토프, 리만 전선에 집중하고 있어 이 전선들이 가장 활발합니다. 반면에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곳은 러시아군이 특별히 밀어붙이고 있는 전선이 아닙니다. 이 전선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카미안스케 지역에서 매우 많이 공격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이점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점이라는 점입니다. 즉, 러시아군이 이 시스템을 따라잡고 그들 역시 적용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행동해야 할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괴 작업과 지형 조성 작업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활동과 함께 크림반도와 연결된 다리들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러시아인들은 크림반도로 들어가기 위해 더 긴 경로를 이용해야 하고 이것이 특히 크림반도 내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지역, 즉 심페로폴, 멜리토폴, 베르데만스크, 마리우폴에 집중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아니며 주요 전투는 도네츠크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방향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적들이 주로 압박하고 있는 주요 전선에서 그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으로 더 약한 곳에서 그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라이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여드렸었죠. 레이더, 조기경보 시스템, 판츠르, 부크, S-300, S-400의 파괴에 있어서 아마도 이 드론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라주 2000과 F-16의 첫 임무에서 활공폭탄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공격이 표시된 지도입니다. 실제로 매우 많은 공격이 있었고 보시다시피 여러 지역에서 정말 많았습니다. 도네츠크에서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다리 공격에서는 다리에 대한 공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케르치가 아니라 이곳에는 크림반도와 헤르손 주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 다리를 마지막으로 공격했던 것은 2023년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했었고 공교롭게도 그때가 바로 공세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공세에 나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공개한 지도인데 크림반도에는 휘발유가 없는 곳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없고 주황색 주유소는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초록색이어야 하죠. 지금 이 순간
휘발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의 활동이 초나르 다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곳이 작은 반도들이고 이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공방어, 조기 경보 시스템, 물류 등에 대한 활동을 보면서 여기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뭔가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별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팅에서 누군가 킴번 반도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러시아군이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뾰족한 부분에서만 철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것을 물류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상륙이나 기습을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이 작은 지역에서 철수하면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와서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곳은 모두에게 일종의 막다른 골목 같은 곳이고 특별히 가치 있거나 흥미로운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이 그 지점에서 철수를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선이 양쪽에서 100km 활동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드론이 자포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드니프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시스템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흥미로운 점에 대해 불평하는데 러시아인들이 큰 드론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봤습니다. 큰 드론은 단순히 무기를 운반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중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바야가가 없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사용하는 드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다리들을 공격하는 데 쓰는 드론 말이죠. 즉, 그들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4-6개월 안에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시간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시스템은 복제가 쉬워 6개월도 안 걸릴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복제하기 쉽고, 그래서 당신이 뭔가 효과적인 일을 하면 몇 달 후에는 상대방도 똑같이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쪽 모두가 6개월이나 1년 후에 100, 150, 200km 거리에서 드론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 말은 아무도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남쪽과 북쪽 150km 구간에서 서로를 공격할 수 있다면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익을 얻나요? 네 생각은 어때, 이반? 러시아인들이요. 규모 면에서, 네. 만약 그들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규모로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분명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크라이나인들이 뭔가에 활용해야 해요. 우크라이나군이 꽤 오랫동안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오클리아 폴로. 북쪽에서 영토를 되찾으려는 그 작은 작전 말고는 우리는 큰 규모의 작전이나 대규모 시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전쟁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선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중심 주제는 코스티안티니우카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티안티니우카는 크라마토르스크와 스로비안스크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쪽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설명합니다. 보부차에서는 러시아군이 사실상 이 지역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완충지대인데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곳에 머물러야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미 지역, 보부차 지역에서는 큰 규모의 공격 움직임은 없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쿠피안스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쿠피안스크에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지리적으로 표시되는,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사냥 때문입니다. 두 남자가 촬영된 영상을 보면 여기 러시아군 2명이 있으니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드론 공격으로 더 이상 그곳에 없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신트 세계에서 방법을 쓰지 않는 이들 사이에 큰 논쟁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같은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치는 확고하지만 일반적으로 쿠피안스크 동쪽에서 러시아의 활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번의 러시아 측 지리 위치 확인은 보시다시피 어쨌든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쪽, 그리고 일부는 쿠피안스크 북쪽에서 그렇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또 다른 지리 위치 확인입니다. 러시아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은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넓은 회색 지대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도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확실하게 장악하려는 경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직접 100명의 병력을 그 지역에 투입해보라고 해도 1시간마다 병사 1명당 드론이 하나씩 날아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드론 조종사들 자체를 공격하러 가야 합니다. 여기가 쿠피안스크보다 조금 더 남쪽 지역입니다. 우리는 리만 북쪽, 쿠피안스크 남쪽에 있습니다. 대체로 이 지역은 이런 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리만 내부에 러시아군이 있다는 지리적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크라이나군의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영상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 지역의 보병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러시아군이 리만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 2명의 보병은 아마 이미 전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종종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곳은 지리적 위치 정보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슬로비안스크 지역을 보면 그곳은 더 남쪽에 있는데 여기서도 러시아군의 침투가 점점 더 우크라이나 부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콜라이오카 지역에서는 보시다시피 그곳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정상의 안테나가 있으면 더 잘 운용할 수 있어서 항상 이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언덕 지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드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 북쪽 지역이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이 마르코베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베는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가 함락된다면 러시아군은 분명히 이 언덕지대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와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 사이에 사실상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지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르코베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차시우야르에서 출발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논쟁, 그리고 이 라이브의 이유이기도 한 것은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왜냐하면 코스티안티니우카는 전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물류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략 계곡의 위치에 있고 꽤나 이상한 지형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베레스토브와 220m 언덕, 그리고 북쪽의 240m 지역을 점령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이 도시 내 우크라이나군의 활동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코스티안티니우카 내부에는 두 가지 뚜렷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군이 확실히 점령한 지역, 예를 들어 이니브카와 같은 곳, 그리고 이런 구역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티안티니우카 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목격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그동안 러시아군을 도시 외곽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었지만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perché ormai entrano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서요. 그리고 차이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파란 점들은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나타내며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차량을 공격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도로를 따라 늘어선 것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차량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코스티안티니우카로 들어가는 보급로가 이 두 도로뿐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군도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같은 일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회랑 그 고속도로에서 그들은 코스티안티니우카 내부로 들어가려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론 공격을 보여주는 위치 확인된 우크라이나 영상수입니다. 모든 러시아 보병이나 우크라이나 차량 또는 우크라이나 보병에 대한 공격을 보여주는 러시아 영상들도 모두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군이 진입에 성공했을 때 쿠피안스크를 제외하면 그곳은 약간의 놀라움이었죠. 보통 러시아군이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도시 안으로 진입에 성공하면 서서히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쟁연구소에서 제공한 지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뭔가 이해가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시도해봤고 잘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코스티안티니우크의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방법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몇 달 동안 모두가 땅에 대해 이야기하죠. 평방킬로미터 단위로 말합니다. 저는 3년째 이 평방킬로미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주의하라고 말해왔어요. 마치 러시아군이 이 영토를 점령하려면 2050년까지 걸릴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만약 같은 수준의 방어층이 있다면 그렇겠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했다면 2025년 여름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도 속도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요새화된 지형이라면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당연합니다. 방어 시스템이 적다면 속도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오늘날에는 점령한 평방킬로미터 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진격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지역을 탈환했고 모든 것이 평방킬로미터 단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훌레이폴레 북부 지역에서 100제곱킬로미터 들판을 되찾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땅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티안티니우카는 아마 30제곱킬로미터 정도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플러스 70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반에게 들어봐, 이 기준 목록 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 목록을 인공지능에게 사용하게 해봐. 왜냐하면 기준 목록이 있으니까. 너는 지형, 강의 존재, 고도, 방어 시스템의 존재, 그리고 그 지형의 물류 연결을 고려해야 해. 도시 지형이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해.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해. 코스티안티니우카의 1제곱킬로미터는 단순히 참호만 있는 들판에 책 제곱킬로미터의 가치로미터의 가치가 있어. 이건 군사적인 관점에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작은 보고서를 만들었어. 이건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즉 지형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 라이브에서는 더 이상 평방킬로미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대신 그 평방킬로미터의 질과 내재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전략적, 물류적 관점 등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설명해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흥미로우니까. 기본적으로 밀코의 아이디어였고 나는 그걸 바로 받아들였어. 왜냐하면 정말 똑똑하고 기발한 생각이었거든. 아이디어로 우리는 휴대용 팔란티르를 만들었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온톨로지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어.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어떤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지 가르쳤지. 우리는 뇌를 사용해서 그 뇌 신경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어. 즉 팔란티어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해보려고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출처만 사용하라고 지시했어. 그런 출처에는 보상도 주고
반대로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에는 일종의 옐로 카드를 주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통합하는 능력을 가르쳤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하나의 교리를 주었어. 어떤 교리를 사용했냐면 나토, CIA, NSA, 버클리의 교리 등 모든 교리를 참고했지.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사물 분류법을 가르쳤어.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한 건 이런 거야.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그 땅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지. 상징적,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슬로비안스크나 크라마토르스크 같은 상징적 도시는 주도급이라 더 큰 중요성이 있다. 주요성, 미르코가 현장에서 말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마찰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가르쳐줬지. 처음에는 미르코의 요청이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사실 매우 똑똑한 생각이었다. 한쪽이나 다른 쪽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는 거였어. 왜냐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공지능에게도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생각하도록 가르쳤어.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도 말해줬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잘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뇌에 대해 공부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렇거든. 이 모델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훈련이 되어 있었지만 멈춰 있었어. 그래서 최신 소식들은 확인하지 못했지. 그리고 미르코가 자주 지적해줬는데 이 문서들에서 미르코가 업데이트된 버전을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콘스탄티니 효과가 왜 중요하냐고. 함락되진 않았지만 러시아군의 진격이 깊게 이루어졌거든. 도시 중심에는 주둔군이 있고 우크라이나군 주둔지는 부분적으로 고립돼 있어. 왜냐하면 군사 용어를 쓰자면 작전적 포위라고 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포위망이 좁혀지고 적의 드론이 사실상 내 보급로 위에서 작전을 펼치면 아직 들어가거나 사람을 데려오는 건 가능하지만 작전상으로는 어디서든 적에게 대가를 치르게 돼. 그리고 또 하나, 나는 93% 확률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분석가들을 믿지 않아. 네가 직접 해봐. 정말 93%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공지능에게 뉴스의 신뢰도 요인을 부여하도록 가르쳤어. 그래서 뉴스가 부분적으로만 사실일 수도 있어. 이게 요즘 큰 문제 중 하나야. 뉴스가 완전히 진짜나 거짓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진실이거나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공지능은 신용평가 기관처럼 점수, 즉 등급을 매겨. 예를 들어 이탈리아가 A+, B-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인공지능도 똑같이 해. 그리고 팔란티어처럼 모든 곳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를 섞기 시작하지. 관계된 출처들이 있고 일부는 주의를 덜 기울여.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에 집중해.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 분명히 러시아 군인들의 텔레그램 채널이 여러 가지를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선전을 조금 빼야 해. 하지만 대체로 몇몇 소식이나 새로운 정보는 우리에게 제공해줘.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인공지능이야. 또한 소셜미디어도 확인하고 IX, 페이스북, 텔레그램도 살펴보고 또 다른 일도 해. 또한 우리는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다양한 도구들도 모두 넣어줬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지. 우리의 것이지. 파코 카넬로스, 우리의 파코 카넬로, 우리가 만든 거야. 다른 사람들의 것은 관심 없었어.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요즘에는 에이전트를 사용해. 알겠지? 에이전트가 뭐야? 에이전트는 네가 준 작업이나 목표를 수행하는 무언가야. 하지만 에이전트는 똑똑하지 않고 그냥 그 작업만 수행해. 에이전트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뇌는 오케스트라처럼 작동하고 신경계가 이어져 있어.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두 가지를 가르쳤어. 내가 말한 것처럼 온톨로지, 즉 아주 비판적인 분석가가 되도록 가르쳤지. 사실 아까 내가 블루팀과 레드팀을 언급했다고 기억나지? 여기 안에도 레드팀이 있어. 우리 인공지능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레드팀이 이의를 제기해. 나는 악마의 변호사야.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녀는 다시 돌아가서 만약 오류를 발견하면 스스로 제한을 두고 반대로 그게 맞다고 확인되면 더 자세하게 만들면서 발전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거야. 그리고 인공지능 기준이 있어. 모든 것과 함께 시간이 이 이야기에 할애되어 있잖아. 그렇지? 나는 바로 알아. 만약에 실수하면, 뭔가 잘못되면, 말이 안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으로 보면 네가 얻은 것에 비해 평방킬로미터 단위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야. 이곳은 도로와 연결되거나 다른 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중심지야. 도시적이고 방어 시스템도 있고 강도 있고 지대도 높아. 이렇게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 솔직히 말해서 네가 더 잘 알겠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상의 어떤 싱크탱크보다 더 정확한 정량화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전쟁 연구소 같은 곳이나 다른 모든 곳들도 계속 평면적인 관점에서 평방킬로미터만 이야기하지 군사적인 기준은 전혀 없거든. 결국 군인이라면 1차 세계대전 때도 평지보다 언덕 하나가 더 큰 가치를 가졌어. 나는 이게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믿고 가지 말고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우리가 뭔가 보여줄게. 어떤 방법이냐고. 미르코, 캄포케알이 있지. 그러니까 나토의 등급은 항상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부여해.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에게도 마찬가지야. 참고 자료를 가져오고 어떻게 추론했는지 보여주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오류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말해주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시 돌아가서 더 이상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증거도 제시하니까. 그래서 나토 등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고 자료들을 옆에 보여주고 자기가 참고한 모든 문서들을 보여주고 출처도 열어주니까 결국 누구든지 능력 있는 분석가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봐봐요. 우리 예시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IASV 1628km는 침투했지만 통제되지 않았고 지도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 가치는 낮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진격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평방킬로미터가 아닌 포트레스 벨트의 주요 요충지 통제로 나타납니다. 포트레스 벨트란 무엇인가요? 이는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인근 도시들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물류와 방어에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쿨리아이 폴레 위쪽의 200평방킬로미터는 들판과 몇몇 방어 거점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이 전쟁에서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도시들이 차례차례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를 완전히 정복하는 마지막 단계가 항상 가장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은 6개월 동안 포크로스의 70-80%를 점령했지만 마지막 20-30%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생각해보세요. 바흐무트, 아부디유카, 그리고 다른 모든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2026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는 2025년에 비해 인명피해로 따지면 2.7배 더 비싸고 점령 속도도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의 도시 진격은 설령 도시가 함락되더라도 앞으로 몇 달 동안 점령한 땅 1단위당 비용이 더 증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사실 흥미로운 점은 2월, 3월, 4월, 5월에는 공격 횟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 말과 6월 사이에 다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점령한 거리의 총합을 보면 모든 것이 조금 더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상업적 제한이 더 이상 없어진 이후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푸틴이 최근에 만든 마지막 법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무하면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달 입대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었고 러시아의 활동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활동은 사실상 리만 시베르스크 코스티안티니우카 전선, 즉 반달 모양의 전선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약 55km에 달하며 러시아의 주요 작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전선들은 소규모 충돌이나 공격만 있을 뿐 이렇게 대규모 노력은 없고 모든 것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리만,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 이른바 방어벨트라는 건 이런 곳들, 즉 코스티안티니우카를 말합니다. 드루지우카는 코스티안티니우카보다 크고 여기가 코스티안티니우카입니다. Questa è la zona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로 접근하는 길을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방킬로미터로만 지형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그 땅의 중요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급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 가치 척도를 사용해 분석할 것입니다.
이제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실제 일어난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군이 거의 모든 곳에 침투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아마도 러시아군의 점령에 최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병력을 계속 보강하면서 말이죠. 러시아군의 다음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도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보통 몇 달이 더 걸립니다. 한편 이곳은 러시아군이 지리적으로 위치를 파악한 곳인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M113 차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차량 위에는 이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드론 방어용 철제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러시아 측의 차단 활동은 엄청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 파악 사례입니다.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이 보병 진지를 공격하는 영상이죠. 이 지역에서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계산해보면 행동이 있은 후 1, 2, 3일 뒤에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의 지리적 위치 파악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러시아군 부대를 공격했다고 알려주는 부대들이 한 지리적 위치 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도시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산업구역입니다. 참고로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아마도 M113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이탈리아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측 지리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여기 아래쪽에서 러시아 보병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는 침투조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왼쪽, 도시의 오른쪽 거리를 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지만 자료를 찾아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어디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런 영상들이요. 러시아 보병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보병이 도시의 오른쪽과 왼쪽, 거의 중앙에 있을 때 말이죠. 그건 완전히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도시 내에서의 혼란이 되어버렸고 아마도 매 시간마다 누가 어디를 점령하고 있는지가 바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분명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종류의 작전에서 러시아군은 소모할 보병이 더 많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완전히 정리하는데 2달이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코스티안티니우카, 프레사, 코스티안티니우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렉시에보 드루지우카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이성과 비이성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형을 분석해 본다면 저는 여기서 플레이프라의 분석을 참고했습니다. 일부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쪽, 즉 드루지브카의 뒤쪽입니다. 이 부분은 1년 전쯤 카페티니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이 방어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북쪽에서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군 부대에 의해 측면에서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지대나 박격포나 드론 등을 배치할 수 있는 모든 높은 위치입니다. 보통 러시아군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나무가 늘어선 선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를 공격할 때는 나무가 있는 들판의 가장자리나 도랑을 최대한 활용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좀 더 말하자면 최종적인 해결책 쪽을 더 선호합니다. 왜 제가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점령하고 동쪽과 남쪽에서 들판을 통해 드루지우카에 접근해야 하죠? 제가 북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래야 하나요? 언덕지대 전체가 무너진 곳에서 그곳에서 드루지우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면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루지우카. 여기가 드루지우카입니다. 이 주변이 언덕들이고 만약 러시아군이 이 언덕들의 자리를 잡는다면 도로를 따라 드루지우카를 강제로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올렉시에브 드루지우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색이 밝을수록, 그러니까 연한 파란색일수록 더 낮은 지대입니다. 저는 언덕들을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요 도로도 있고
거기서부터 바로 연결되는 물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드루지브카에서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까지 이 도시들은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러시아군은 제가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한 대로 아마도 다시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드루지브카까지 이 도시 지역 전체를 보면 여기에도 개울이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은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우회하는 선택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덕 부분을 따라 올라가서 이 위에 자리를 잡으면 사실상 드루지브카는 방어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 물류를 차단하면 우크라이나군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점령하면 연말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포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곳의 거리는 정말 가까워집니다. 오늘날 드론의 사거리를 생각하면 마치 내가 전선에 있는 것과 같고 20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상황을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많은 방어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철조망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특히 이 구멍, 즉 올렉시에브와 드루지브카 사이의 이 공간구역, 다시 말해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우회하는 이 지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이 지역에서는 지금 사방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라이브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평행선을 그어보면 흥미롭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은 분명히 푸틴이 뭔가를 손에 쥐고 빠져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 목표들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티안티니우카, 시베르스크 지역, 그리고 리만, 이 세 곳이 현재 러시아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 개의 전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다른 전선을 열 계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스폰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의 스폰서, 여러분, 인쿠그니와 인쿠그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제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귀찮은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빌어먹을 전화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오잖아요. 네네, 이제 그만. 네네. 그리고 요즘은 더 짜증나진 거 알아요? 왜냐고요? 이제는 로봇이 전화를 걸거든요. 네. 예전엔 아가씨가 전화해 실례지만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죄송한데 관심 없어요 라고 답할 수 있었죠. 이제는 전부 로봇이라서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매일 이런 지긋지긋한 스팸 메일이나 사용한 적도 기억 안 나는 서비스, 그리고 로봇 전화 같은 걸 받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제안하던가요? 요금제나 할인을 제안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의 시스템에 등록됐는지 모릅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사이트나 무료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공짜라면 여러분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인콩니가 하는 일은요, 이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데이터 브로커 사이트들에서 모두 삭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데이터 흔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의 데이터가 적을수록 프로파일링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전화, 공격, 피싱 시도 등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인코그니는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여러분의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이고 약간의 비용, 사실 거의 없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제 코드를 사용하시면 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렴한 서비스인데도 60%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설명란, 채팅,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찾으실 수 있고 게다가 채널도 지원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못 찾으면 귀찮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사용 중인데 스팸 메일과 귀찮은 전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이걸 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몇몇 전선 구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인적 자원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론 전쟁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인명 피해는 이제 양측 모두에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자포리자요. 네, 물류나 대공 방어망 등을 파괴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 땅을 원한다면 결국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만약 소규모 공세라도 실패한다면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2023년에 충분히 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도 살펴보면 그들이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는데 유럽에서도 이미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침투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샌드웜이라는 러시아 해커 그룹이 2017년에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18년, 19년에 에너지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뭔가 떠오르시나요? 우크라이나에도 트로이 목마를 심었습니다. 즉, 단순히 시스템을 꺼버린 게 아니라 내부에 침투한 것입니다. 나중에 작동하도록 설정된 바이러스도 함께 심었습니다. 적절한데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미 이 질문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세를 펴고 있는 두 지역을 차지한다면 다른 지역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오블라스트들이 러시아라고 선언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동결되고 내일 평화가 온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면 러시아인들이 만든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내주고 있는 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돈바스 목표를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읽은 흥미로운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 러시아인들, 로스코만도 사람들이 말이야. 나한테 그 유명한 협박 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지. 맞지? 그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달았고 국가 VPN을 만들려고 했지? 빰! 그러니까 전에 네가 문제였으면서 이제는 국가 VPN을 만들고 싶다고? 이 얘기 읽어봤어? 나는 이게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은 아니야. 너무 많은 걸 밝히진 말자. 만약 네가 못한다면. 너는 할 수 있어. 어쨌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IP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 VPN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기기, 모든 장치에는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고유한 흔적이 남아있어. 그래서 아마 속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목록이나 VPN 사용자 명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야. 분명히 그래. 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아. 게다가 많은 곳, 예를 들어 이란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어. 트위터를 만든 존 도르시가 만든 기술인데 이름은 비트챗이고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를 사용해. 그래서 러시아의 단속이 개발자들의 기터브와 파이썬 접근을 막고 있다는 거지. 글쎄, 별로 말이 안 돼.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파이썬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이 언어로 코딩을 하죠. 기더브는 저장소 플랫폼인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큰 아카이브예요. 저도 제 저장소가 있습니다. 폰트 어펄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오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올리고 여러분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포크들이 포크라는 건 내가 이 소프트웨어의 변형 버전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뭐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 자료를 다운로드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오픈소스라서 특히 리눅스 같은 걸 사용하면 통제를 꽤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리눅스, 피그마, 그리고 기타 등등 말이죠. 하지만 러시아인 해커들은 정말 끼어나고 그들에게도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진지한 러시아 커뮤니티는 30년 동안 모든 게임, 음악, 뭐든지 크랙으로 유명하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건 일반 사람들에겐 더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개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죠. 연방규제기관이요. 규제기관은 인터넷 제한 때문에 해외 저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해 통합 국가 VPN을 만들 계획이에요. 러시아 자금들이 새로운 기능을 위해 초대받아 만남을 가졌어요. 이 기능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인들과 중국인들은 우리 모두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 머물 필요가 아주 많아요. 러시아 그룹인 락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건티 그룹이 현재는 라그넷 또는 라그넥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어린 친구가 공격 매뉴얼을 사거나 선물로 받아서 그걸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필요가 아주 많아요. 그들은 절대 고립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보여주려는 것보다 훨씬 더 능숙합니다. 어쨌든 인터넷 검열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검열을 피하는 도구를 보자고 말하는 걸 보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검열을 없애면 되지 않나요? 네, 엎드려 복잡하게 만들다. 인생의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복잡한 것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건 정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출을 위해 꼭 필요해요. 연간 80억, 9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런 선택에서 꽤 많은 돈을 벌겠죠. 설마 이걸 공짜로 준다고 믿지는 않으시겠죠? 농담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러시아는 최고예요.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고 이제 자러 갑시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른 분야들은 거의 다 잠잠해요. 그러니까 포크로프스크를 점령했고 러시아군이 크레시나를 점령했으며 지난 한 달 반에서 2달 동안은 몇몇 작은 침투를 제외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큰 교대도 거의 없었어요. 러시아군이 더 활발해진 또 다른 지역은 바로 처음에 우크라이나군이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최근 몇 달 동안 그들은 북쪽에서 일부 지역을 다시 차지했었고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쿨리아이 폴레 북쪽에서 약간의 지역을 공고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강에 머문 지 6, 7개월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약간 더 깊숙이 침투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우크라이나가 실패한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양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려 하며 이 전선에서 좌우 어느 쪽이든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쪽에서는 드니프로 강변의 카미안스크를 공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위치, 이 러시아 진영의 측면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쿠리아이 폴레 서쪽으로 더 밀고 나갈수록 그만큼 반격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북쪽의 우크라이나군에게 측면이 노출됩니다. 여기가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적으로 먼결을 시도하는 유일한 두 지역입니다. 이건 매우 국지적이지만 저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카마스케 전선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전선들이 파괴되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대공 시스템, 드론이 도로를 공격하고 있는 곳 등등이죠. 가장 돌격적이고 기동성이 뛰어난 부대들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크게 공격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공격적이거나 방어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너의 신경을 분산시키기 위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 노력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병력을 빼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격적인 행동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종의 끈끈이 종이처럼, 그렇죠? 유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쿠르스크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쿠르스크는 분명히 러시아인들이 다른 공격 지역을 희생하면서까지
조국 방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자면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계산된 위험이었죠. 물론 이미지에 대한 피해는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누군가가 러시아를 침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무도 모스크바를 공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흥미롭죠.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이런 점에 매우 관심이 많아요. 러시아 세계와 우크라이나 세계. 특히 러시아에서는 대조국 전쟁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조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는 집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점, 다시 언급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기간도 넘어섰다는 사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참 흥미롭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다른 주제들에 대해 뭔가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말이죠. 게다가 스트리미어드도 제 쪽에서 완전히 버그가 많아서 이것도 흥미롭네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왜 그런지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있잖아요. 이걸 끝내려면 다시 연결해야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지 보죠. 기다립시다. 분명히 다시 연결하고 있을 거예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보이네요. 자, 다시 나타났네요. 그래요. 사실이었나요? 네, 이제 마칠 수 있어요. 스트리미얄드가 이상해졌거든요. 없었어요. 있었어야 했는데 그래야죠. 러시아인들의 VPN 때문일 거예요, 밀코. 러시아 VPN은 잘 작동하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모조품은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반에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물론 다음 주에 모로 카피티니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웨이,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